우선 양안 관계, 왜 중국과 대만 관계라고 하지 않고 양안 관계라고 할까? 이 점을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중국과 대만은 서로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학자들이 중국과 대만, 다시 말씀드려서 대만 해협을 둘러싼 두 지역의 관계를 양안 관계라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오래 쓰여지면서 이제 학술 용어가 됐습니다. 양안에는 중국과 대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콩도 있고 마카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안 3지, 양안의 3지역, 그러면 홍콩이 포함되고요. 양안의 4지역, 그러면 마카오까지 포함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중국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상대적으로 우리 지식 수준이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중국과 대만 관계를 알려면 중국만큼은 몰라도 대만이 도대체 어떤 지역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대만이 어떤 지역인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만은 원래 폴리네시안 계통의 원주민들이 살았던 지역인데요. 대항해 시대 후 대만을 거점으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명이 청에게 멸망될 때 명장수 정성공이 유민을 이끌고 대만에 들어오면서 중국 본토의 문물이 대만에 유입됐습니다. 그 후 212년간 청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요. 1895년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한 뒤 약 50년간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뒤 중국 국민당이 대만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본토에서 일어난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패하고 대만으로 들어온 뒤 대만에는 중화민국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만의 국기를 우리가 청천백일기라고 하는데, 사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14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단교를 했죠. 그러면 옛날에도 대만이라는 섬이 있었고 본토가 있었는데 우리가 양안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이게 이제 현대적 의미의 국제관계 개념으로 양안 관계를 봐야 되는데, 사실 청나라도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시달립니다. 그죠? 아편 전쟁을 기화로 반식민지 사회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중국이 신음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중국을 구하자라는 혁명가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1911년에 해외 혁명 세력들을 규합한 손문 선생, 손중산 선생이라고 그러죠. 중국의 국부입니다. 이분이 중화민국이라는 국가를 수립을 하죠. 그래서 1911년부터 중화민국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중국 내부에 그때는 군벌 시대예요. 군벌. 그러니까 어디에는 누구, 어디에는 누구, 거의 사병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군벌들과 결탁을 해서 중화민국을 세웠고 1912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민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군벌과 혁명 세력의 결탁,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래서 1916년부터 28년까지 중국 대륙은 우리가 군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이에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중국은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이 중국이 가야 될까를 고민하던 일군의 무리가 당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의 공산당을 세우게 되죠. 그게 1921년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창당이 돼서 올해 101년째 되는 아주 역사가 긴 정당이죠. 그리고 이 공산당이 28년간의 국민당과의 지하 투쟁 경험을 거쳐서 중국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되고, 여기에서 패배한 국민당이 대만으로 오는 거예요. 대만으로 오는데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기 전까지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있는 대만은 자유로운 중국이다 그래서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었고 중국은 중공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92년 8월 24일 날 수교를 하고 나서 중화인민공화국 그냥 중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대만이지만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중화민국의 임시정부가 있는 데가 대만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본토에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있고 대만 섬에는 중화민국의 임시정부가 있으면서 중국과는 다른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지고 대치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양안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개석 총통, 장제스라는 분이 UN 안전보장 상임 이사국이었기 때문에 대만이 여러분들 우리 역사책에 보면 항상 뭐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같은데 처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럴 만큼 국제사회에서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강력한 힘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그때는 주계장막이라고 그래서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이 중국을 대표했던 거예요. 근데 국제사회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1971년에 대만이 가지고 있었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지위를 중화인민공화국이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뭐 투표를 하든 뭐를 하든 이런 행위가 있기 전에 대만은 유엔에서 스스로 탈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타이완이라는 이 대만이라는 지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멀어진 그리고 중국이 이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정부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자 간의 관계를 우리가 양안 관계라고 한다. 그 양안 관계가 시작이 된 거는 기본적으로 본토에 있던 당시 정권을 가지고 있던 국민당이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에게 패해서 그렇습니다. 1946년부터 49년까지 실제로는 45년부터 티격태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공산당은 1921년에 창당했기 때문에 장제스는 계속해서 중국 내부에서 공산당을 축출하려는 작업을 합니다. 국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북벌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 번 북벌도 시도하고 그랬는데 이러저런 이유로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미래 중국을 둘러싸고 당시 국민당을 이끌고 있던 장제스와 중화민국의 총통이기도 했죠. 그 다음에 공산당을 이끌고 있던 마오쩌둥이 1945년 8월에 중경이라는 데서 만나서 담판을 합니다. 내전을 하지 말자 막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을 가지고 쌍십 조항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협력하자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바로 동족상잔의 내전으로 들어가게 됐고 이 싸움에서 진 국민당은 1949년 결국 대만으로 패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은 일본이 패망하고 나니까 일본이 지배하던 대만이 광복을 맞게 되는 겁니다. 1945년에 대만성을 접수하는 의식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중화민국 국기와 미국 성조기가 같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어차피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하나였었고 5개 나라 중에 이미 미국과 같이 이 대만을 접수를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미국의 비호하에 중화민국이 대만을 접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빨리 복속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 대한 포격을 합니다. 금문도 포격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무력 시위를 하는데 이거를 대만 혼자서 감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미국과 대만이 1954년에 일종의 동맹이죠.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이것도 1979년 1월 1일 중국과 미국이 수교하면서 없어지게 됐습니다. 대만은 장개석이라는 첫 번째 총통이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져서 대만으로 넘어왔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장제스의 아들인 장징구어라는 분이에요. 장경구 그 다음 총통입니다.
대만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대만도 인정하는 그런 총통이죠. 그러고 나서 리덩호이, 이분은 국민당 소속이었지만 기본적으로 대만에서 낳고 자랐고 약간의 독립 성향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이 리덩호이 총통은 대만 민주화의 기초를 닦은 총통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수이비엔이라는 소위 민주진보당 변호사 출신입니다. 228 사건의 변호를 통해서 정치적 인물이 된 분이죠. 이분이 8년간 총통으로서 대만을 통치하게 됩니다. 당연히 독립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0년부터 중국과 대만은 소위 갈등 관계로 본격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마잉지오라는 국민당 총통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임기의 총통을 2번 합니다. 이때는 국민당은 뿌리가 대륙에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잘 지내면서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가 좋았었어요. 그런데 2016년 선거에서 지금 현재 총통인 차이잉원이라는 여자 총통이 민주진보당 소속입니다. 되니까 또 다시 대만 독립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또 사이가 멀어진 겁니다. 이 밑에 국민당, 중국 국민당이 원래 그 명칭입니다. 국민당은 사실 1894년에 일본에서 중국을 흥하게 하자 그래서 흥중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된 단체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50년간 대만을 지배하다가 2000년에 권력을 뺏겼죠. 누구한테? 민주진보당한테 뺏겼습니다. 민주진보당 당기입니다. 당의 기인데 보시면은 대만만 그려져 있죠. 대만만. 중화민국은 전 중국 본토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중국의 통치권도 미치지 못하는데 왜 중국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대만만 잘 가보자. 그러니까 당연히 대만의 독립 성향이 강한 거죠. 이 민주진보당은 대만 미래 결의문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1987년에 창당이 됩니다. 그것도 이 장경국이라는 분이 이제 일당제를 폐기하고 당을 더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생긴 첫 번째 정당이 민주진보당이에요. 그런데 87년에 만든 당이 2000년 선거에서 총통을 배출할 줄은 몰랐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2번째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본토의 공산당과 민주진보당과는 맞을 수가 없고 국민당도 중국과 잘 지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국과 관계없이 독자 발전을 추구하자라는 대만 독립 성향이 강한 민주진보당하고는 미묘한 삼각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독립 성향이 강한 민주진보당이 대만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대만은 기본적으로 중화민국이라는 정체가 대만으로 왔기 때문에 입헌민주공화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4년 임기의 총통을 직접 선거로 뽑습니다. 대만을 많은 사람들이 뇌리에서 자꾸 잊혀지고 그러는 이유는 워낙 중국 대륙에 비해서 국력이 왜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올해 대만과 수교하고 있는 나라는 14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 14개 나라만 대만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청천백일기라고 하는 중화민국 국기는 다른 나라에서는 걸 수가 없어요. 14개 나라에서만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화 문양의 깃발이 있죠. 저게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때 쓰는 대만 국기입니다. 대만 지역기죠. 지역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여기도 자체 군대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총통을 선출하고 외교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41개 정부 간 국제기구에 가입이 돼 있어서 국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대만이 국가 자격이나 정부 자격으로 국제사회에서 움직이는 것을 최대한
제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은 이걸 뚫고 나가려고 하니 중국과 여러 군데에서 충돌을 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는 한국, 일본 그리고 오키나와 열도가 쭉 이어지면서 대만이 있죠. 이 왼쪽에 보이는 섬이 해남도라는 섬이고 그 밑에가 필리핀, 인도차이나 반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지역이 뻥 뚫려서 전개 중국의 수준으로 들어가면 일본이나 미국이 동아시아, 태평양 이쪽 동네에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대만을 보호하고 지켜주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북한이 우리가 아무리 사고를 치고 그래도 중국이 결국 우리를 버리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만도 미국이 우리를 쉽사리 포기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간 이민족의 통치, 그다음에 본토에서 온 통치 막 이런 걸 받다 보니까 대만 내부에서는 우리 대만의 정체성은 뭘까 도대체,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민족성으로, 대만 내부의 민족성으로 발현이 됩니다. 특히 일제시대에는 왜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 라고 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로 대만 의식이 표출이 됐어요. 그러다가 1945년에 광복이 되고 나서는 갑자기 본토에 있던 국민당이 와서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당에 대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7년에 계엄이 해제가 됐고 중국과 교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교역도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가 갑자기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 대만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대만 내부에서 우리는 공산당하고 안 놀아, 공산당 싫어, 사회주의 싫어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반대, 이런 개념으로 이제 대만 의식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민주진보당이라는 대만 독립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대만을 통치하고 중국에서 이거를 압박을 하니까 지금 많은 대만 사람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반대를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대만 의식이 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세기가 들어섰습니다. 역사적으로 십자로에 서 있다라고 대만 사람들도 표현을 합니다. 중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대만 경제의 발전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대만에 의존하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 이런 건 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도에서 보듯이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대만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런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홍콩 사람들한테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홍콩 사람들은 나는 홍콩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과 구분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대만 사람들한테 뭐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너 중국 사람이지? 이러면 난 대만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중국과 구분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적어도 1949년 이후부터 지금을 치더라도 70몇 년이 됐어요. 그러면 아직도 대만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로 간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1992년부터 이 2026년 6월까지 조사한 건데요. 가장 뚜렷하게 확 올라가는 게 초록색 그림 보이시죠? 92년도에 20%가 안 됐습니다. 17.6%의 숫자였는데 올해 6월에 보면은 거의 70% 육박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대만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홍 색깔, 빨간 색깔로 하는 거는 내려오고 있죠. 나는 중국인이기도 하고 대만인이기도 하다라는 사람들은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나는 원래 나 중국 사람이지 대만 사람이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 중에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나는 대만 사람이야. 그리고 대만의 독자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진보당이 자신들을 이 소위 독립 성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게 하는
민심,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파란 거는 나는 중국이냐? 내가 중국인이지 무슨 대만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당초에 25%부터 지금은 완전히 한 자리 숫자 5% 4%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대만에 대한 독자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분열이 됐는데 그럼 통일을 해야 돼? 아니면 독립을 해야 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초록색, 이 초록색은 기본적으로 독립을 하자는 사람들이에요. 독립을 하자는 사람들이 6, 7%대에서 지금 25%까지 올라갔죠. 아까 나는 대만 사람이다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더 핵심은 뭐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검정 색깔을 보세요. 저거는 뭐예요? 통일이고 독립이고 간에 현상을 유지하자라는 사람들이에요. 현상을 유지하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30%대가 현상 유지를 하자라는 거예요. 현상 유지. 그리고 그 밑에 파란 색깔 있죠. 영원히 현상을 유지하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통일, 독립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가자. 저거에 둘이 합치면 60%가 넘죠.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진보당이 독립을 지향하든 뭐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당이 있든 아니면 나중에 보고 나서 통일적으로 가자라고 하든 60%의 민중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현상 유지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 유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투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진보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한 30% 되고요. 국민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한 30%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스윙보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누구한테 힘을 실어줄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대만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만이 국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음에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대만의 경제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은 인구가 2,4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보다 옛날에 잘 살았었죠. 2003년까지 훨씬 잘 살았다가 우리한테 역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올해 아마도 1인당 GDP가 역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35,000불, 대만이 36,000불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그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대만이 2,400만 인구에 36,000불 소득이면 유럽에 있으면 상당한 중견 국가죠. 근데 워낙 옆에 중국이라는 거대 산맥이 있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2027년까지 가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46,000불, 47,000불까지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을 앞서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보도나 이런 데 많이 보셨죠? 대만에는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의 70%를 대만이 생산하고 그중에 50%를 책임지는 TSMC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50% 이상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UMIC라는 대만 비메모리 공장이 또 17%를 성장을 해서 거의 70%를 대만이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SK와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의 한 70%를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고급 반도체 기술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칩4 반도체 만드는 4개 나라를 합쳐서 뭔가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이렇게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생태계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미국의 원천 기술과 일본의 소재와 소재 부품과 한국과 대만의 제조 기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 들어갈 수도 없죠. 만약에 싹 빠지면 미국, 일본, 대만 셋이서 쿵짝쿵짝 하면 우리가 뒤처지게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들어가야 되는데, 자, 대만은 반도체밖에 없어요. 이 산업에서, 세계적 산업이.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호국신이라고 그래요. 이 차이잉원 총통이 뭐라 그랬냐면 대만을 지켜주는 것은 미국의 무기가 아니고 우리 반도체다. 이런 표현을 할 만큼 호국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아이폰 100%를 대만의 팍스콘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죠.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그리고 설계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기술, 미디어텍이라는 아주 막강한 반도체 생산망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양안 관계 말씀드렸죠. 대만 해협의 두 나라, 두 지역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서로 국가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복잡하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공산당은 대만을 흡수해서 민족 통일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특히 시진핑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꿈, 중국몽의 완성은 대만을 통합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정부, 공산당은 대만을 흡수해서 위대한 중국, 그레이트 차이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진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만의 독립 성향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독립국가 건설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국민당은 옛날하고는 달라졌지만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가지고 중국과 잘 지내면서 국제사회에서 생존 공간을 만들자 하는 게 국민당 정부의 입장이에요. 여기에는 미국 요인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안 관계가 중국과 대만 딱 이 두 개의 관계라면 괜찮은데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면서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됐고 대만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교하면서 1979년 4월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도와준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하고 그전에는 특별한 반응을 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갈등 이런 걸 시작하면서 대만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더 구조적으로 대만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요인이 깊숙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공이 많습니다. 사공이.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은 대만은 중국과 경제 협력을 잘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미중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 보시면 중국 본토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고요. 대만에는 국민당과 민진당이 서로 정권을 교체하면서 대륙 정책을 하고 있는데 국민당하고 민진당하고 정책이 다르잖아요. 미국도 대만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달라요. 지금은 원보이스를 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전략 구도가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대만이 굉장히 고민스럽다. 근데 우리가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주의를 하게 되느냐. 이제 이거는 그 양안 위험 지수라는 거를 표현한 일종의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보시면은 옛날에 장개석 총통 시절에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다가 막 떨어져 갖고 1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차잉원 이 시기에 최고도로 왔다. 다시 말해서 양안이 무력 충돌의 위기가 있다. 양안 무력 충돌의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대만이 먼저 중국을 공격하기는 어렵죠. 그럴 할 상황도 아니고 결국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든지 뭐 이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로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게 대만의 독립 추구 정책,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탈중국 정책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양안 간의 소위 위험 지수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양한 시기를 거쳤습니다. 대립도 하고 민간 차원 교류도 하고 뭔가 또 잘 지내보자라는 그런 서로 그 대화 기구도 만들어서 움직였었어요. 우리도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남북 교류를 했잖아요. 중국과 대만도 야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반관 반민
그러나 이제 당연히 정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해협 양안 관계 협회라는 걸 만들었고 대만은 해협 양안 교류 기금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건 해협회라고 하고 대만에서 만든 건 해기회라고 합니다. 이게 92년에 만나서 뭘 했냐 하면 하나의 중국에 동의했어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뭐 대만이든 중화인민공화국이든 중화민국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하나의 중국에 동의하자. 국민당 시절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천수이비엔이라는 민진당 대통령이 딱 총통이 되고 나서는 그거 나 모르는 일이야. 그건 국민당이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갈등을 맺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지도자가 과거의 중국 지도자보다는 훨씬 더 강경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대만 통일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작업을 시작한다. 대만 독립 반대보다 대만 독립을 스스로 나서서 촉진해야겠다. 여기에 대해서 차이잉원이라는 대만 총통은 그게 무슨 소리냐, 대만과 중국은 별개다,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가겠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차이잉원 총통은 임기가 4년이고 이제 시진핑은 또 시작했잖아요. 앞으로 또 5년 할 거니까 이제 대만 내부에서 어떤 총통이 오는지에 따라서 또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안 관계는 시진핑과 차이잉원과 바이든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양안 관계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싸울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만이 제일 겁내는 거는 중국의 무력 사용입니다. 무력을 사용하면 궁극적으로 대만이 이기기 어렵잖아요. 물론 미국이 도와준다고 그러지만 진짜로 도와줄지도 미지수고. 그러니까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차이잉원 같은 사람은 독립된 실체로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는데 왜 자꾸 우리를 통일하고 그렇게 군사적으로 압박하느냐. 그러나 중국 정치 지도자의 덕목으로서 마지막 남아있는 대만을 통일하는 게 지도자의 위상을 강화하고 위대한 중국을 건설하는 데 핵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진핑으로서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안 간에는 4가지의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의 중국 원칙입니다. 중국은 하나다. 우리도 수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는 중국의 주장에 어떻게 했어요? 주장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다른 나라와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드시 견지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일국양제 원칙입니다. 한 국가 두 체제. 여러분들 일국양제 하면 어디 생각나세요? 홍콩 생각나죠?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홍콩 기본법이라는 법을 당시 이 홍콩을 지배했던 영국과 중국이 만듭니다. 그래서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 하에 자신들의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를 50년간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한 국가 두 체제, 그게 바로 일국양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21년 요 기간 동안 사실 홍콩은 중국에 완전히 복속이 됐죠. 송환법, 보안법, 선거법 만들면서 홍콩의 이 자주적인 공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바라본 대만은 일국양제로 가면 중국에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반대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의 중국도 아닐 뿐더러 하나의 중국이 아니니까 일국양제에도 반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대만의 고민입니다. 이거는 대만이 독립하는 경우, 대만이 독립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헌법을 개정한다든가 국호를 바꾼다든가 이게 독립에 준하는 행위잖아요. 대만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는 경우 이럴 때 무력을 쓰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했어요? 차일피일 통일협의를 무조건적으로 지연하는 경우에도 무력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미국, 중국, 대만의 삼각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5명의 지도자인데 덩샤오핑, 장저민, 후진타오 여기까지는 어쨌든 대만과의 평화 이걸 더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시진핑은 이제 세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시진핑이 2019년에 다시 꺼냅니다. 말을 안 들으면 무력을 쓸 수도 있다. 그러면서 무력 사용 조건을 조금 강화해요. 아까 말씀드린 4가지에다가 대만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또는 대만 섬 내에 외국군이 온다거나 이건 당연히 미국을 견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 대만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 건물을 신축하고 그걸 경비하려면 미국의 해병대나 이런 사람이 오잖아요. 7명이 오든 5명이 오든. 그래도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대만의 동란에 빠지는 경우에 우리가 무력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동란인 경우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민주진보당과 국민당이 어지러워져서 대만이 혼란해지고 막 이러면 그것도 야, 이 대만의 혼란에 빠지는 거야 하고 무력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력 사용 조건이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양안의 무력 충돌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중국군이 대만 상륙 작전을 상정하고 섬에 상륙하는 훈련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대만은 상대가 되지 않죠. 인구도 그렇고 국력도 그렇고 군인 숫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만은 군대를 가는데 원래 징병제였다 모병제로 바뀌었다가 막 이러고 합니다만은 군대 4개월 가요. 4개월 가면 여러분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 이 총이나 제대로 쏘겠습니까? 그 병력이 10몇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중국하고 싸우겠어요? 그런데 섣불리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개 있습니다. 실제로 양안 간에는 1954년, 58년, 그 다음에 1995년부터 96년까지 미사일 실험을 대만 일대에서 한 3번의 위기가 있었고 올해 8월에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펠로시 의장이 떠난 다음에 아주 강력한 미사일 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겁을 준 거죠. 그런데 사실 대만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별로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쟤네 또 저러나 보다 이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만은 걱정이 많습니다. 뭐가 걱정이 많냐? 이게 침공하면 장기적으로 이기기 어렵잖아요. 대만 내부에서는 일단 3일만 버티자. 3일만 버티면 미국이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고 안 도와주면 최대 우리가 잘 버텨봐야 336시간이다. 그게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면 14일밖에 못 버틴다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면 3일 버티고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봤듯이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또는 국제사회에서 침략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대만을 복속시키려는데 실패하면 시진핑한테도 큰 타격이 가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능성 면에서. 그러나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거나 뭔가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침공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절대 침공 안 할 거라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얘기했지만 푸틴이 결국 했잖아요. 합니다. 필요하면 합니다. 그래서 이 침공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대만 해협이라는 바다를 두고 있잖아요. 이게 135km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사일 공격하든 뭐 하든 상륙하려면 배가 와야죠. 그러면 이제 망망대해에 노출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만은 사진에서 보듯이 상륙할 데가 없어요. 전부 절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벽마다 전부 해안포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도 세계 8번째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개발국이에요. 이미 2000km짜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를 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엽댐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죠. 만약에 삼엽댐이 폭파당하면 최소 5천만, 많게는 1억 명이 몰살당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언제든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대만을 지키면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거를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중국이 미국이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중국이 그 밖으로 못 빠져나오게 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 교두보가 남중국해고, 남중국해 위에가 바로 대만 해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대에 대만의 중요성을 부과해 주면서 중국이 대만과 같이, 그리고 배후에는 일본을 끼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안 관계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A2AD, 그리고 이 밖으로 중국의 전장을 허가하지 않으려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이 대만 해협이나 이 남중국해는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될 거냐. 양안 관계는 여러분 봐서 아시다시피 하나의 중국, 일국양제, 대만이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국민당도 일국양제는 거부합니다. 그럼 어떤 정권이 바뀌어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웁니다. 뭘 가지고 싸우느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너희가 한다고 해놓고 왜 대만을 지원하느냐. 이거는 중국과 미국 간의 세계 연합성명을 미국이 정면으로 위배하고 약속을 안 지킨 거다라고 미국을 질책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중국 원칙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지만 지금 중국도 있고 대만이 있는 이 현실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이 양안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이다. 이해되셨어요? 우리 하나의 중국 정책은 중국을 인정하지만 대만이 있는 것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 현상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거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 안에는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걸 인정한 거기 때문에 대만을 따로 띄워놓고 지원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거다. 최대 쟁점이에요.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미국은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이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대만을 복속시키려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 중국과 대만이 그런 건 알겠는데, 많은 분들이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주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대만 해협이라는 데는 우리나라 중동 원유의 70% 이상이 대만 해협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출품, 태평양으로 가는 거 말고 이렇게 유럽 쪽으로 뭐 인도양 거쳐서 가는 거는 또 그 앞을 지나서 가야 돼요. 대한민국 수출품과 원자재의 굉장히 중요한 수송로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양안에서 무력 충돌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개입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고, 만일 미국이 개입된다면 미국은 해외 주둔 자산을 동원해서 써야죠. 그거를 이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에 8개의 주1 미군 기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 차출해서 쓸 거고, 우리도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평택에. 이거를 재배치를 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라는 최대 위협을 앞두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되면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지대한 영향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고 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도리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 확실하게 미국과 얘기를 하고 주변국과 그런 관계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 보시다시피 타이완은 저렇게 작아요. 국가로 14개 나라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올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물론 미국의 요구도 있었지만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를 왜 꺼내서 미국으로 더 막 병사하면서 이러는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국제 원칙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의 안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양안 관계가 조용하고 그죠?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이런 데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유사시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벌어지게 되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이것 때문에 뭐 주한미군이 차출돼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자, 양안 관계는 표면상 양자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미국이 개입돼 있고 그 뒤에는 또 일본이 있고 아주 복잡한 체스판이 돼 있고 미중 양국 간에는 대만을 이게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서 서로 쓰는 그런 좀 약소국의 비애죠. 그런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안 관계의 전개와 그 후폭풍, 한반도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대만 해협이 우리의 원유 수송로고 양알 충돌 시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고 또 주한미군이 전략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게 자칫하면 북한의 오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 대만 간의 경제 교류라든가 또 반도체 협력 이렇게 미래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적어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경제적 실력 이걸 갖추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강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